제이미 캐러거라던가 이제 게리 네빌도 그렇게 얘기했죠. 콘테 아류다. 그리고 수석 코치한테 당연히 맡기면 그럴 수밖에 없다. 네, 여러분들 이런 그림은 또 처음이실 겁니다. 빠밤. 빠밤. 제 빠밤 해야 옆에는 돼요? 김현민 기자님 그리고 박준하 해설위원 나와 계시는데 두 분과 함께 어떤 그림을 그리라고 이렇게 우리 셋을 부자하는지. 그 어려운 독일말을 할 줄 아는 이제 분데스리가에 정통한 현민 기자님 계시고, 저는 이제 진짜 자랑할 게 없는데, 아, 자랑할 거 많죠. 자랑할 게 진짜 없는데, 제가 자랑을 할 거리가 있나 없나 제가 집에서 골똘히 생각을 해봤거든요. 일단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가 중계를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폭사당하고 이게 있다. 탕수로 치면은 아마 따라올 사람이 저는 없다고 자부해요.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혹사당하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돈을 많이 벌고 있다. 두 번째는 이쪽 일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잡다라한 리그까지 다 해봤을 거예요. 온 리그를 망라한 네네. 전문적이고 딥하고 굉장히 체계적이고 이런 두 분인데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급하게 가운데 이렇게 섭외가 됐습니다. 제목을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하프타임으로 정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하프타임 왜 하프타임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15분은 선수와 스태프들에게는 팀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그리고 관중들에게는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리고 매점도 가야 되고, 그리고 먹을 것도 먹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명이 모인 이 프로그램은 원투펀치를 구성함에 있어서 정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데 쉬어가라. 알았어요. 해볼게요. 네, 여러분들 어쨌든 하프타임입니다. 자, 하프타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램파드 부임했다는. 첼시 현지 팬들은 좋아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오피셜이 뜬 거는 오늘 밤에 뜨긴 했죠. 나게스만을 부임을 시키려고 1피구 생각하고 있긴 했어요. 그 2피구는 이제 엘리케를 생각하면서 런던까지 와가지고 미팅까지 하긴 했다라고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나게스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는데, 문제는 나게스만을 데려오려면 많은 복잡한 과정들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바이에른이 나게스만 감독을 경질하긴 했으나 아직까지 계약을 묶어놓고 있어요. 위약금을 줘야죠. 예, 위약금을 2천만 유로 줘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바이에른이 첼시하고 챔피언스리그 4강에서 붙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물론 가능성 뿐이지만은, 만약에 나게스만의 첼시가 4강에 올라오고 바이에른이 4강에 올라와가지고 둘이 붙었는데 바이에른이 진다. 이러면은 자기네들의 실수를 자인하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꺼려한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바이에른이 첼시로 보내는 걸. 엘리케랑 미팅을 했지만은 나게스만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니까, 그러면은 일단 램파드로 임시감독으로 가자. 어차피 이번 시즌 더 이상 수습하기는 힘드니까. 4위가 사실상 힘들어졌잖아요, 지금은. 또 한 가지는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현지 팬들 민심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민심 달래기용 하나. 레전드를 데리고 다시 온다. 예, 우리나라 첼시 팬들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 이미 망한 감독 와서 어떻게 하냐 하지만은 첼시 현지 팬들한테는 램파드가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램파드가 직접 지도한 선수들이 다수 있어요. 그래도 공백기를 조금 덜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마운트 같은 경우는 지금 재계약의 협상에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운트가 재계약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램파드가 마운트를 키워낸 감독이거든요. 그렇죠. 유스 시절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마운트 재계약도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조금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다양한 것들이 조금 복합적으로 얽혔다라고 보이는 거죠. 결국 램파드가 남은 기간을 보내고 여름에 제대로 나게스만이 온다라고 좀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네. 많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는 좀 수순인 것 같기는 한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찬하 위원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시즌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매우 우려스러운 이적 시장을 보냈고, 물론 일각에서는 천문학적인 돈을 계속 퍼부으면서 선수를 많이 데려오니까 우리 팀의 전력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팀이 6억 유로 정도로 썼잖아요. 네. 알려진 것만. 지나치게 과대해진 스쿼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저는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 시작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선수가 비대해지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좋은 선수가 많아서 쓸 수 있는 선수가 많아지는 쪽으로 또 긍정의 어떤 회로를 돌릴 수도 있지만, 선수들의 숫자가 한 30명 이렇게 육박해버리면
주전조, 비주전조도 못 들어가는 선수들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고. 실제 과거에도 인테르가 2000년대 초에 선수들을 굉장히 많이 수집했었거든요. 굉장히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은데 호나우두도 있고 했는데도 우승을 못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마가트 감독이 유명했죠. 마가트가 이제 거의 30명씩 해가지고 3군까지 만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래서 샬케가 결국 망했었죠. 그래서 지금 첼시는 여름 이적 시장에도 선수들을 많이 데려왔는데 성적이 신통치 않으니까 겨울 이적 시장에도 선수를 엄청나게 많이 데려왔어요. 부상자들이 복귀하면서 또 뭐 뛸 수 있는 선수 숫자가 지금은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램파드 감독이 여기서 어떻게 교통 정리를 하느냐가 가장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쉽진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프리뷰니까 울버햄튼과 첼시의 경기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사실 울브스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문제가 아니라 램파드가 온 첼시가 첫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우선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라면은 첼시 입장에서요. 울버햄튼도 최근 상황은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맞아요. 거죠. 최근 3경기에서 1무 2패로 연속 그 승리가 없는 상태고요. 네네. 7경기에서 1승 2무 4패예요. 그나마 그 1승이 공교롭게도 토트넘한테 거둔 승리였었거든요. 네. 황희찬 선수까지 부상을 당하고 나서 이 팀이 안 그래도 공격이 문제가 많았었는데 득점은 득점대로 안 되고 또 최근에는 분위기까지 안 좋아지면서 뭐 리즈하고의 경기에서는 조니하고 레베스하고 2명이 이제 퇴장까지 당하면서 이번 경기까지 나오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로페테기 감독도 경질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울버햄튼도 지금 강등권하고 승점 차가 1점 차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 경기의 키워드를 저는 꼽아보자면 득점입니다. 도대체 누가 골을 네. 넣을 거냐. 이거는 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울버햄튼에게도 똑같은 그러니까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두 팀 모두 다 정말 울버햄튼은 이번 시즌 내내 골못 넣기로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뭐 첫 손가락 든다고 해도 그렇죠. 과언이 아닐 정도고 첼시는 최근에 상대 수비를 힘으로 뭐 찍어 누르건 아니면은 뭐 기술로 넘어뜨리건 이런 파괴력, 결정력을 보여야 되는데 그 결정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 경기는 무승부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0대0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울버햄튼이 이번 시즌 가장 프리미어리그에서 골을 못 넣는 팀이고요. 네. 첼시도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이 10골이 더 적은 팀이에요. 지난 리버풀전에서 경기 내용 자체는 캉테가 돌아와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경기는 조금 더 첼시가 지배적으로 가져갔는데 문제는 골을 넣지 못한 거였거든요. 공격진에서 하베르츠랑 계속 날려먹어가지고 그게 문제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 팀 다 골을 못 넣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 있겠고 기본적으로 감독을 바꾸면은 반등 효과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쵸. 동기부여가 생기니까요. 근데 첼시는 계속 이게 대책 없이 바뀌어오다 보니까 포터 감독 부임했을 때만 살짝 그때 이제 반등 효과가 있었고요. 이후에는 없어요.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는 측면이 더 강하지 않을까. 심지어 임시 감독이니까요. 홀란드가 없는데 혼란스럽네. 주제가 혼란스러워요. 그렇죠. 어쨌든 이제 또 다른 경기 토트넘과 브라이튼 경기를 얘기를 해볼 텐데 토트넘은 지금 첼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게 승점 6점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경기거든요. 네. 토트넘과 브라이튼의 경기하면은 토트넘이 지금 계속해서 챔피언스리그를 가네마네 이렇게 헤드라인이 뽑히고 있는데 브라이튼과 지금 승점 차이가 단 넉 점입니다. 네. 거기다가 브라이튼은 토트넘보다 경기도 훨씬 적게 했어요. 2경기를 더 적게.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왜 그렇게 됐어요? 진짜 어떻게 해요 이거? 토트넘이 지난 경기만 잡았어도 에버튼 그 1대0 리드를 지키기만 했어도 11대 10의 대결이 만들어졌을 때 토트넘 선수들의 경기 운영 방식이라든가 거기서 에버튼은 내일이 없고 뒤가 없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달려들었을 때 토트넘 선수들이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면 이 팀이 왜 유사한 상황에서 흔들리고 기회를 얻었을 때 그 기회를 잘 살리질 못하는지가 너무 잘 드러나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토트넘은 쥐가 불안한 팀이에요. 네. 쥐가 불안한 팀이고 저희도 나중에 토트넘이라는 팀을 좀 더 현미경처럼 들여다볼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몇 시즌 전부터 토트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토트넘은 옆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주기가 쉽지 않은 팀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욕을 좀 많이 먹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토트넘을 지도했던 감독들은 거기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성적을 내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던 거예요. 본인의 가치가 있는 선택을 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전력을 정확하게 조달하면 간파를 해야 되고 진단을 해서 우리 팀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수비 라인을 내려라. 뒤에서부터 불필요한 빌드업 하지 말자.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하게 경기들이 많이 흘러가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경쟁을 하는 건 그만큼 팀이 가지고 있는 선수단의 퀄리티라든가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최상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봐도 저는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되게 슬프다. 그럼 감독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유지해야 된다는 게. 근데 사실 콘테 감독이 가고 나서 스탈리니 체제로 갔는데 어쨌든 남은 경기는 계속 스탈리니가 할 거잖아요. 그런데도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팬들이 더 실망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제이미 캐러거라던가 이제 게리 네비도 그렇게 얘기했죠. 콘테 아류다. 그리고 수석 코치한테 당연히 맡기면 그럴 수밖에 없다. 그 사람 밑에서 수석 코치 하던 사람인데 달라질 게 뭐가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한 시대가 저물어가는 시점이에요. 데스크라인이라고 알리, 에릭센, 손흥민, 케인 이 4명으로 이제 챔피언스리그 준우승까지 했을 때가 레비 회장은 이때가 우승 적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리뉴라던가 콘테라던가 그동안 본인이 추구하던 축구 방식과는 다른 감독들을 데려왔던 거였는데 이게 기존 토트넘 방식과도 맞지도 않은 데다가 우승은 우승대로 못하면서 지금 16년째 무관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지금은 그들도 이제는 꺾이고 있는 시점이 된 거죠. 나이상으로는. 박찬하 위원님께서 보수적인 축구를 통해서 그래도 성과는 계속 내왔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그 성과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럴 때는 그러면 정말 답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토트넘은 기본적인 스탠스가 지키면서 역습하는 거에 강점이 있는 건데 이제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축구를 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또 브라이튼을 만나잖아요. 브라이튼이 지금 데제르비의 몸값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고 다른 팀에서도 러브콜이 오고 있는데 난 브라이튼에 있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브라이튼 아닌가요? 그럼 있겠다고 해야지 가고 싶어 이런 얘기 하겠어요. 뭐 거의 이번 시즌까지는 일단은 남을 걸로 보이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는 여름 되면 또 이제 마음이 바뀔 수 있는 아니 거니까. 당연히 그렇죠. 근데 네. 어쨌든 본인이 지금 몸값을 올려준 게 브라이튼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농담인 거 아시죠? 농담. 알았습니다. 그래 재밌었네. 어쨌든 브라이튼이 지금 10월 이후 원정 8경기 무패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좀 토트넘이 더욱더 쉽지 않지 않을까. 손흥민의 통산 100호 골 정말 보고 싶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다 브라이턴이 최근 공식 대회 7경기 무패이기도 하죠. 네. 5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 경기는 브라이턴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브라이턴의 이제 주 공격 루트가 왼쪽이거든요. 특히 이제 에스토피냐하고 미토마가 지금 7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릴 정도로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핫한 왼쪽 윙이긴 해요. 토트넘은 뭐 좌우 윙백 다 부상당했죠. 뭐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윙백에 프로가 나와야 되는데 본격적인 능력은 마음껏 보여주고 있는데 수비적으로는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원래 그런 선수였잖아요. 예, 그러면은 미토마가 그 뒷공간을 파고드는 거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그 대응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우려점이 있는 거죠. 브라이튼이라는 팀을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팀은 이번 시즌 감독이 바뀌었잖아요. 생각지 못한 타이밍에 포터 감독이 나 첼시로 갈래 하고 자기 사단을 다 끌고 갔거든요. 그래서 데제르비라는 감독을 데려왔는데 브라이튼의 선택이 옳았음이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포터 감독이 팀을 이끌었을 때보다 승점도 더 많이 쌓고 있고요. 그리고 데제르비 감독이 오고 나서는 결정력이 대폭 향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브라이튼이라는 팀을 알기 위해서는 그레엄 포터 감독의 공을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팀을 어느 정도 잘 만들어놨고 브라이튼은 왜냐하면 하고 있는 축구가 있는 팀이었거든요. 포터 감독이 팀을 떠났을 때 데제르비 감독이 와서 그것을 물려받아서 내 축구로 만드는데 시간이 짧았죠. 갖춰놓은 게 있는 상황에서 데제르비 감독이 자기의 어떤 전략 전술을 첨가하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성적이 이번 시즌에 잘 나고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밥상을 잘 차린 데에 수저를 잘 놓은 거지. 그렇죠. 그리고 확실한 무게감을 주는 공격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선수들이 골을 나눠 놓고 있는 구조고 그리고 전체 점유율이 기록 보면은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예. 전체 점유율 그리고 패스 성공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공을 가지고 플레이하고 이런 거는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지금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팀. 토트넘은 일반적으로 열심히 뛰는 일꾼형 선수들이 많은 반면에 볼을 예쁘게 차는 선수들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반면에 브라이튼은 볼을 잘 차는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만들어가는 플레이들을 굉장히 잘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은 토트넘 이번 경기도 쉽지 않겠다. 그런데 이 경기는 정말 예상이 어려워요. 왜요? 브라이튼이 좋은 지금 컨디션을 나타내고 있지만 예. 토트넘은 예측 불가능한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사위 던졌을 때 1이 나올지 6이 나올지 모르는 선수들이 좀 질비하죠. 그리고 해리 케인이 기본적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저는 토트넘 만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봐요. 브라이턴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팀이다 보니까 도리어 그게 토트넘한테는 2.5 작용할 수 있거든요. 토트넘은 도리어 상대가 내려앉을 때 플레이메이킹이 안 되는 팀이어서 그런 팀들을 공략하기 힘들어하는 반면에 상대가 어느 정도 라인을 올리고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그 뒷공간을 파는 데에 있어서는 무리뉴, 콘테 때 질리게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토트넘이 브라이턴 상대로 프리미어리그에서 7승 1무 3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기도 하고 또 케인이 굉장히 많은 골을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9골을 넣고 있는데 독보적으로 많은 골을 넣고 있는 거거든요. 양 팀의 맞대결에서는 그거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된다. 다만 저는 스텔리니 감독의 대행이죠, 사실상 그 운영 능력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부호가 붙었어요. 에버튼전에서. 그러니까 1대0으로 앞서고 나서 바로 내려앉아가지고 도리어 두들겨 맞는 그런 장면들에서는 스텔리니 감독의 감독으로서의 경험 부족이 발목을 잡을 위험성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경기 한번 가볼게요. 리버풀 대 아스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아스널 팬들이 주심이 또 티언이다. 우린 망했다. 그렇게 그냥 한 주평은 이걸로 그냥 끝나던데요? 최근에 계속 못 이겼다 그러죠? 네. 아스날이 7연승인가 그렇잖아요, 지금. 예. 네. 그렇죠. 이번에 이기면은 이제 8연승 가는 건데 최근에 아스날이 아마 안필드 원정에서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예. 한 10년 못 맞아요. 이겼나 예, 그럴 예. 거예요. 맞아요. 거기다가 이제 그 아르테타 감독이 이번 시즌 와서 달라졌지만은 이전까지는 빅식스 상대로 가장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리버풀 상대로도 성적이 안 좋았었거든요. 4연패를 당하고 있었다가 이번 시즌에 마침내 이겼던 거였거든요. 아르테타 감독이. 아르테타 감독이 요즘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거기다가 또 리버풀은 더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팀의 뭐 승패를 제가 예단할 수는 없고 전 재산을 걸려고 했을 때 어디다가도 걸고 싶지 않지만 아스날이 경기는 잘할 거예요. 일단 미드필드 싸움에서 아스날이 리버풀을 상대로 압도할 확률이 높아요. 예. 그리고 아스날은 주중 경기 안 했죠? 리버풀은 주중 경기 첼시랑 했죠? 그리고 모하메드 살라가 전방에 있는데 지금 라마단이잖아요. 힘을 내는 데 있어서 경기에 들어가면 선수들이 이제 먹는 걸로 보충하는 체력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그런 영향이 최근 몇 시즌 동안에 좀 도드라지고 있어서 그런 것도 리버풀에게는 좀 핸디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리버풀 같은 경우는 주중 첼시하고의 경기에서도 경기 내용에서는 완전 밀렸죠. 사실 이 경기 0대2 정도로 질 경기였거든요. 그랬는데 첼시 공격진이 골을 못 넣어준 덕에 간신히 0대0 무승부를 기록했던 거예요. 약간 리버풀도 토트넘이랑 조금 비슷해요. 이젠 사이클이 내려왔어요. 네. 약간 좀 그래서 리빌딩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나마 공격진은 어느 정도 새로 영입한 선수들이 있긴 한데 미드필더랑 수비 라인은 이제는 체력적으로 부처예요. 거기다가 지금 판다이크도 질병 때문에 아직 정상 컨디션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루이스 디아스하고 티아고 알칸타라도 부상에서 복귀하긴 했지만은 훈련에 복귀한 거지 출전 여부는 아직까지는 어렵다라고 이게 보여요. 보면은 모든 팀은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사이클을 이제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뭐 팀의 연속성 측면을 해석해 봤을 때 평가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클럽 감독도 이번 시즌 봤을 때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면 틀림이 없고 그리고 일각에서는 뭐 클럽을 얘기하면서 뭐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고 흔들렸던 팀을 만회할 수 있느냐 여기에 있어서는 의문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는데 후자 같은 경우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모든 감독에게 없을 거예요. 그 어떤 감독에게도 팀이 망한 상태에서 계속 기회를 주지 않거든요. 너무 슬프다. 네. 만약에 잘하고 있는 팀이 상위권에 있는 팀이 중상위권으로 처진다거나 아니면 챔피언스리그를 계속 나가야 되는데 챔피언스리그를 못 나가서 뭐 6, 7위로 끝난다. 그러면 감독을 바꾸지. 그 감독에게 다시 한번 팀을 리빌딩할 수 있는 기회를 거의 안 주거든요. 클롭 감독은 여태까지 감독 경력 내내 마인츠에서 7년을 보냈었고요. 그리고 이제 도르트문트에서 7년을 보냈었어요. 이번이 8년 차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 시즌 굉장히 7년 차 징크스를 잘 넘어선 건데 8년 차에 와가지고 결국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일 수도 있는 거죠. 클롭 감독이 사실 새로운 선수들을 조금 더 보강을 했어야 돼요. 특히 중원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시즌부터 위험 신호가 보였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리버풀하고 첼시하고 레알 마드리드가 이번 시즌 조금 흔들리는 이유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지난 시즌에 독보적으로 많은 경기 수를 치른 세 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리버풀은 4개 대회의 우승에 도전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컵 대회 2개 우승하고 나머지는 준우승에 그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의 체력 문제가 발생했었고
첼시 같은 경우도 그전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었어가지고 클럽 월드컵까지 쭉 이제 치르게 됐었거든요. 거기다가 공교롭게도 컵 대회 2경기 결승이 리버풀과 첼시였어요. 지난 시즌에. 거기다 이제 월드컵이 겨울에 열렸잖아요. 그래서 더 빡빡한 시즌들이 진행되면서 그것 때문에 부상자들이 양 팀이 유난히 많았었고 그래서 더더욱 보강이 필요했는데 너무 보강을 하지 않았던 게 결국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이는 거죠. 클럽 자신도 나의 과거만 아니었으면은 이미 경질됐을 것이다 뭐 이런 말까지 했으니까 좀 리버풀이 심각한 상황인 거는 맞는데 역시나 안필드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직접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는 거. 이제 클럽 얘기를 하면서 그런 포인트가 항상 궁금한 거예요. 보강을 하려고 했는데 못한 건지 아니면 정말 윌겐 클럽 감독이 보강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선수들도 있고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한 건지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네. 이 얘기가 정말 많은 보도 그리고 또 많은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서로 얘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흘러나오면 참 일할 때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축구가 좀 안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영국 현지 언론들에서는 벨링엄을 영입하기 위해서 총탄을 모아놓고 있다는 얘기들도 있고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다 보니까 뉴안필드 그 중축 문제 때문에 원래 매각한다라고 아예 성명을 내놓고서는 비교적 최근에 말을 바꿨거든요. 우리 매각하지 않을 거고 그냥 투자를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바꿨는데 어쨌건 투자를 받겠다라는 소리 한 거는 지금 리버풀의 재정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소리긴 합니다. 한 장과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 게 은근히 참 할 얘기가 많아요. 집에 가면은 저 혼자 있기 때문에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이라서 밖에 나오면 말을 많이 하고 싶어. 그런 상태고 이분 요새 그 말 안 하는 아이랑 얼마나 그 말 한 통해서 답답하겠어. 이렇게. 그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나오면 혼자 또- 말하는 줄 알아요. 네. 그리고 또 김현 기자님도 이렇게 정보가 많다 보니까 할 말이 많아요. 그렇죠? 경기 프리뷰를 하려면은 근황 같은 것들이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리틀 한 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든 프리뷰 이렇게 해봤습니다. 하프타임 여러분들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